예. 자, 오늘 두 분 모셨고요. 굉장히 좀 특별한 구성이기도 한데 정말 전문가 한번 모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또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게 많으실 겁니다. 윤석열을 욕할 때 왜 욕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그 한 분야를 오늘 또 느끼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정세현 생방송으로 2호로 발행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22회입니다. 2호로인데 22회. 뭔가 이렇게 아기가 딱 맞죠.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2일이요? 네. 내가 2월 21일인데요. 날짜 바뀌는 줄 모르고 2월 21일인데 2호로인데 방송 회차로는 22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게.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세현 장관 프로필 잠깐만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정부를 통틀어서 통일정책, 문재인 정부까지 하신 분이시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야, 북한학 박사라는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행정관 하셨고요. 네, 93년부터 정권이 바뀌어도 남는 사람이야. 최고죠. 그게 최고의 전문가예요. 윤석열 같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아, 그렇지. 네. 야, 원자력 통제 기술원 개건 연구원도 하셨고요. 네. 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네, 현재 뭐 경남대학교의 부설 연구소고요. 네. 이제 위치는 서울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주로 이제 북한학을 이제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수진들이 포진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핵 문제, 핵비 확산, 원자력 등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모시고 나왔어요. 이 시대 최고의 남북관계 전문가께서 모르시는 걸 알고 계신다면 진짜 엄청난 분이시네요. 아니, 우리 저 이병철 교수가 잘 아는 부분이 이 외신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그 한반도 관련 그 핵심 국가들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북한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밀도 있고 심도 깊은 얘기들을 해 주실 겁니다. 나는 이제 주로 북한 내부 상황이라든가 북한의 소위 그 속셈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 교수는 또 그쪽과는 좀 달리 객관적으로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하나 시작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우리 장관님 설명 전에 떡국 드셨죠? 예? 떡국. 설에 네. 떡국은 뭐죠? 떡국. 우리 교수님은요? 예, 저도 뭐 떡국 드셨죠? 먹었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뭐 정권을 막론하고 왜 남북 문제에 있으면은 전 정권 사람이든 누구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듣는 무슨 할애식 이런 거 있잖아요. 신년 할애식 역대 통일부 장관 신년 할애식에 안 가셨다고. 왜 안 가셨어요? 그게 2월 그 8일 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그 총무과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즘은 총무과장이 아니라 무슨 지원과장? 근데 총무과장한테 연락이 오기를 지금 김영호 장관님이 역대 통일부 장관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이 좋습니까? 8일, 9일 둘 중에 어느 날이 좋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내가 그 2월 8일 날은 저 박시영 TV에 최강욱 의원이 진행하는 인간시대에 나가게 돼 있었어요. 2시부터. 근데 그 얘기를 했죠. 8일 날은 마침 내가 2시에 방송이 있으니까 나는 9일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전화한 친구가 그렇지 않아도 뭐 이용구 전 총리님이나 손재식 장관님이나 역대 장관님들이 강희덕 장관님까지 포함해서 9일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9일로 하겠습니다. 9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잘 됐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8일날은 방송하고 9일날은 가서 내가 모시던 분들이니까 뭐 이용구 총리나 무슨 뭐 누굽니까 손재식 장관님이나 강희덕 장관님은 내가 차관 때 장관을 모셨던 분이고 오래간만에
인사도 드리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전전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다른 장관님들이 다 8일이 좋다고 오셔서 8일 날로 하겠습니다 해.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정세현 장관 오지 마시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그 얘기하기 좋아하는 기자들이 그거를 마치 노무현 정부 때 그 장관을 했던 분들은 하나도 안 왔다 그러는데 나는 뭐 노무현 정부 때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김영삼 정부 때도 대통령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무슨 좌파시 하는 게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건 뭐 오비 일학이겠지만 그 며칠 전에 내가 김영호 장관을 좀 얼른 어떤 방송에서 그랬나? 여기 와서 그런 걸 새날에서. 불편하셨구나. 2월 초에 맞아. 네. 2월 4일 날 왔었죠 내가. 네. 그날 좀 싫은 소리를 했지. 마침 조지 캐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엽을 감은 자동차 같은 북한이 벽에 부딪혀서 결국 멈추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 태엽을 감은 자동차 얘기는 소련 전문가였던 냉전 시대 소련 전문가였던 조지 캐난이라는 사람 나중에 소련 대사도 했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태엽을 감은 자동차 같아서 언젠가는 저게 체제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미국과 소련 사이의 지정학적 이 위치하고 남북 간의 지정학적 위치가 서로 다른데 소련의 붕괴돼도 미국으로 난민이 밀려들어올 일은 없어요. 북한이 붕괴를 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거기서 막으면은 도리 없이 비무장지대 지리밭을 건너오든지 아니면은 동해로 서해로 해서 널판지 하나 붙들고 나오면은 그게 이제 그야말로 참 월남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보트 피플들이 나온 것처럼 보트 피플이 남쪽으로 오지 어디 일본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할 할 경우에 대비책도 안 세워놓고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왜 그러냐? 그렇게 싫은 소리를 했지. 그랬더니 누가 밑에서 보고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면은 또 그 얘기 면전에서 할 테니까 뺍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날 때문이시잖아요. 새날 때문에. 새날 때문에 유명해지도 했는데 거기가 떡국을 못 얻으신 거네. 거기 참. 아니야 뭐 2월 8일 날 뭐 떡국 뭐 우리 집에서 먹는데 뭐 그래도 아니 새날에서 나를 봤다는 사람이 보산에서도 많이 다가와서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참 진짜 그 정말 아니, 빨리 그 100만 돼야 되는데. 오비 일학이겠죠, 아버지. 응? 오비 일학이겠죠. 오일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새날까지 보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한테 정말 최고급차 1,700억짜리 차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로 봤어요. 저기 보면 1,700억짜리 방탄 전용차 선물. 저거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거? 이거는 아마 이병철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지. 네. 예, 뭐 아직 뭐 확인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그 물건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것이 이제 곧 뭐 실체화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뭐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은 셈이니까 그게 그렇지. 보답 차원에서 그렇지. 저는 일단은 뭐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 뭐 어찌 보면 또 일각에서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미사일이다 핵 관련 등등 기술을 이전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함으로써 좀 그걸로 좀 속된 말로 좀 퉁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저번에 네. 러시아 갔을 때 푸틴이 자랑했던 차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저 차가. 네네. 1,700억짜리라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거는 뭐 달리는 거의 핵버튼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그러겠죠. 그러겠죠. 방탄차 중에서도 아마 제일 튼튼한. 근데 이병철 교수 이 방송 출연 직전에 또 혹시 뭐 부산 사투리 나올까 봐서 걱정하더니 오늘 표준말 잘하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최대한 뭐. 표준말 정확하게 쓰시는데요. 아, 그래서. 네, 최대한 조심해서. 아니요. 네. 저는 사투리를 좋아합니다. 네. 아니 왜 사투리를 경시하는 풍조는 네. 박정희 때나 만든 거 아니에요. 아, 전체주의 국가에서. 네네. 사투리 중에 예쁜 말 엄청 많은데 네네. 이번에 고향을 가서 한 30년 만에 태어난 고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았던 고향
컸던 고향보다는 태어난 고향을 갔는데, 맞아? 예, 영산포. 아, 영산포. 근데 거기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민주당 박선원이? 박선원. 음. 잘하시네. 영산포 상고 나왔지. 그러니까. 어. 근데 동네를 갔더니 그 동네 명칭이요. 서끝에, 동끝에, 장그람 이런 동네 마을 이름을 쓰더라고요. 와, 저 강남 가면은 한글 간판이 없는데 고향 가니까 옛날 그 진짜 순 한글로 만들어진 이름. 그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지금 서울에도 사실은 네. 원래 우리 우리말로 된 동네 이름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소위 그 한자화 해놓은 동네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아현동만 해도 이게 애호개인데 그거를 한자로 바꾸니까 아현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모르시는 게 없어가지고 뭘 말씀을 던지면은 감사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한국 쿠바가 수교를 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엄청난 업적인 것처럼 일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쿠바의 경제난도 거기 관련돼 있다 이야기하는데 쿠바하고 한국이 수교한 게 어떤 의미예요? 글쎄, 아니 미국 오바마 때 이미 쿠바가 미국하고 한 60여 년의 그 단교 상태를 깨고 수교를 하지 않았어요. 쿠바가 이제 필요해서 미국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쿠바에 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뭐 사실화할까 현실화하는 것이 수교인데 물론 거기에 쿠바가 그 아주 독실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께서 직접 또 오바마도 아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그 교황께서 그 중간에 서가지고 두 나라가 수교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그 해석을 하고 또 교황께서 직접 남북 관계도 좀 풀어달라는 희망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하고 수교를 한 마당에 또 한국 사람들도 쿠바 많이 관광을 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수교 국가에 들어갈 때와 미수교 국가에 들어갈 때 그 대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쿠바 쪽에서 아마 보다 많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교 가야 되겠다. 이미 미국하고도 수교했는데 네. 또 미국말 잘 듣는 한국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수교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쿠바하고 수교를 했을 때 한국이 얻는 이득이 뭐예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일단 쿠바가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북한하고 있던 남아있는 그 몇몇 되지 않는 수교 국가 중 하나를 우리가 마침내 이제 하나 얻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쩌면 북한의 어떤 뭐 아킬레스건이랄까요? 그 하나 저희들이 하나 뭐 좀 찌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쿠바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중남미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하나의 큰 뭐 일거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은 뭐 윤석열 정부의 뭐 많지 않은 외교적 업적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예요.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쿠바는. 동맹국이라면서요. 동맹이지. 그러니까 중국 소련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더 실질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쿠바예요. 네. 그런 나라를 지금 뺏어왔다고 그래서 지금 기고만장할 수 있으나 바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소위 그 만회를 하기 위해서 북한은 일본과 지금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김여정이 기시다가 방북 가능하다. 뭐 앞에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방북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다른 시사 방송에서 이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문가 두 분께서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외교는 누구하고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국은 한쪽 방향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의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네. 야, 뭐 사회하다가 뭐 정부 전문가 돼버렸구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뭐 어디든 간에 내가 외교관계의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줄 서 있으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지는 상황. 야, 근데 일본과 북한이 그러니까 방문할 수 있고 한다는 상황이면 거의 천재지변? 뭐 이런 느낌 정도 아니에요?
일본과 그러니까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병우에 끊임없이 적대 정책을 해왔었는데 당신의 총리 건너오시오. 우리 방문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건. 북한으로서는 지금 일본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돈입니다. 우리가 금년 1월 달에 1월 초에 노토반도 일본에 거기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을 구실로 해가지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는 총리 각하라고 부르면서 1호 전문을 보냈을 때 이미 작년에 5월 달에인가 기시다가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한 뒤에 물밑으로 베이징이나 싱가포르에서 물밑 접촉을 상당 정도 했고 거기서 상당 정도로 접점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막판에 아마 일제 36년 통치에 대한 배상금의 액수가 결론이 못 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끌고 있는데 1월 달에 그렇게 1호 전문을 보낸 뒤에 다시 또 물밑 접촉이 또 있었고 2월 달에도 뭐 기시다가 또 중의원에 나와서 북일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수면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물밑에서는 주거니 받거니가 많이 진전이 됐다는 얘기고 지금 때마침 뭐 쿠바 수교 한 쿠바 수교 때문에 북한이 소위 상실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 기시다 총리를 오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비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북일 관계를 내가 좀 그동안 쭉 관찰해 본 결과 북한으로서는 지금 금년 최고인민회의에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에서 어떤 계획을 발표했는가 하면 경제발전 20 곱하기 10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 곱하기 10이요? 20 곱하기 10. 아주 그대로 그렇게 경제발전 20 곱하기 10이야. 1년에 20개씩 지방에 공장을 10년 동안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200개가 나오는 거 아니요? 200개. 근데 그 뒤에 이제 관련해서 북한 그 보도를 노동신문에 이런 데 보면은 소프트웨어 얘기만 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인민군대가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군대가. 세 번째, 간부들이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소프트웨어 얘기만 하는데 그 인민군대 얘기만 잠깐 할게요. 북한의 병력이 한 115만, 120만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사실 각종 건설에 동원되는 소위 공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소위 군인 건설자라는 표현도 써요. 아, 그렇군요. 군인 건설자. 인민군대가 책임성 있게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1년에 20개씩 지방에 공장을 만든다. 10년 동안. 그럼 200개가 된다. 주로 생필품 공장이 될 거예요. 제조업이지, 제조업. 공장을 지을 때 그러면 자재와 장비는 어디서 나오냐고. 없어요, 내부에는. 근데 중국이 줄 것 같지? 아니야. 러시아는 지금 이번에 자동차 주고 말지도 모르지만 줘봐야 이제 우주 기술이나 주는 거고. 러시아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현금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핑계가 있어요. 일제 36년 통치에 대한 배상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60년대 초에 박정희 정권 초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뒤에 그 군사 정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벌였던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계획이지. 경제를 갖다가서 크게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돈이 없단 말이야. 미국한테 손 벌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 담보가 없는데 돈 줄 수 없다. 그래서 담보 없이 돈 받을 수 있는 일본한테서 받았어. 그러네요. 그래서 정권 직후부터 중앙정보부장했던 김정필 부장과 오히라가 만나서 메모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라도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돈 받아낼 수 있는 소위 협상 카드가 북한한테는 있어요. 납치자.
그 문제는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응? 그 근거가 있는 얘기긴 해요. 일본인 납치 문제가. 납치가 있었지. 북한에서는 잡았다 했지만은 북한에는 그런 적 없다고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잡았다 했었지. 그런데 2002년 9월 달에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고이즈미 총리가 납치 문제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납치 문제를 카드로 삼아 가지고 납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300억 달러를 불렀는데 일본에서는 100억 달러면 된다고. 왜냐하면 남쪽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대로 남쪽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쪽에다 주었던 그 당시에 65년에 주었던 5억 달러가 이제 그 당시에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그리고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뭐 100억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근데 이제 북한에서 300억 달러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300억 달러와 100억 사이에서 접점을 못 찾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치 문제를 꺼냈을 때 이 사람은 김정일이는 돈을 받을 생각으로 그래서 그 시대를 확실하게 그때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그걸 확실하게 지표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납치 문제 사실 했다.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때. 아 그랬어요? 그때 시인을 해가지고 그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또 나중에는 이제 지금 17명이 일본에서는 17명이 잡혀갔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에서는 12명은 왔지만은 17명까지는 아니다. 근데 12명 중에 지금 다들 죽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하여튼 납치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유골 하나를 돌려보냈는데 기시다 자꾸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돌아간 뒤에 요고다 메구미라고 하는 13살 때 잡혀가지고 뭐 그때 70년대 초반에 잡혀갔으니까 한 40대쯤 됐나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 유고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가짜였다고 터뜨리는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된 아베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납치 문제를 김정일 때 이미 그런 사실이 있다는 자체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납치 문제를 돈을 들고 그러니까 전에 식민지 통치 배상금을 들고 가서 납치자라고 하는 사람을 몇 명이라도 데려오면은 기시다 후미오는 이번 8월 총선에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래 기시다 관계가 입장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 방문. 그러니까 아까 게. 우리 이 교수가 여기 오는데 딱 핸드폰에서 기시다 총리 지금 6월 방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방조지 조선이니까 그걸 보여주는데 6월 달이요? 6월. 네. 보니까 이제 기시다 지지율이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낮은 한 뭐 15% 언더 그 부분이니까 아마 좀 본인으로서는 좀 다급한 마음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조급한 마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북일 관계, 일북 관계에 있어서 있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기시다 입장에서는 한번 난관을 좀 뚫어볼 그런 뭐 과제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하기를 핵미사일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것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문제는 북일 간에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미국이 들어와야 돼. 우리는 넣어주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풀 문제이기 때문에 북일 간에는 그 문제를 갖다 와서 그 주의제로 삼을 필요 없고 납치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그동안에 잘 뒤져보니까 몇 사람은 찾았다 하는 식으로 가지고 그 대신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도 되니까 돈 얼마 줄래요? 그런 식으로 협상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평양에 못 올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맥락 없이 던지는 말은 아니고 뭔가 진행되고 있다. 네. 빗박 깔기. 그럼.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8분 동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6월 달이면 기시다가 지금요 윤석열이 기시다가 아마 메이저리그 한국 개막전 뭐 해서 네, 온다 3월 한 20일경에 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일본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의 총선을 돕기 위해서 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야, 근데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꽃놀이패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와, 열받네. 아니 그러니까 통보는 해주겠지.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평양을 다녀와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얘기 통보하는 거지 무슨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 허락받는 게 얘기했듯이 아니죠. 무슨 가는데 허락 받으러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야, 이건 뭐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반도 주변으로 한국과 북한, 일본, 나아가서 미국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 차원의 이제 방정식 하나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어떻게 풀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시다 입장에서도 방북을 해가지고 왜 머릿속에 지금 핵무기 하나 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그렇죠. 실험하면 막 자기 영토 위로 날려버리고. 와, 야, 윤석열이 정말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느낌이네요. 우리가 주도를 하지 못하는 아니, 거잖아요. 이제. 사통팔달의 반대말이 5.3살방인데 아,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 저렇게 됐고 중국하고 관계도 나빠졌고 일본 미국만 바라보고 쫓아갔는데 일본마저 지금 이렇게 지금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은 우리는 다 이미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지지하고 나섰단 말이야. 기시다의 방북을. 그럼 뭐야 이거 우리는. 야, 진짜 황당하게 그렇게 되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권 대표가 얘기할 때 외교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참, 두 얼굴, 세 얼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 현 한국 정부는 외교를 너무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로 하는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참. 아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걸 그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일본, 미국은 다 높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역량도 적지 않게 지금 올라가든지 유지를 하든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예, 맞습니다. 무역 손해보고 있고. 이번 달 오늘 결과 나왔는데 또 적자. 무역 적자. 왜 이렇게 미국, 일본한테도 뒤통수를 맞는 외교를 하느냐 이거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교수님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미국을 등에 업고 정권 유지하려는 수작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좀 중점을 두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치 외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가치 외교라는 것은 어떤 미국 등 이게 패권 국가들이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던져놓는 하나의 어떤 슬로건으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뭐 용어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조차도 가치 외교를 추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국가 이익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외교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미국이 던지는 그 가치 외교를 추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 여건을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외교가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외교하고 가치라는 두 단어는 사실은 연결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네요. 외교하는데 무슨 가치야. 외교에서는 이익이 중요하고 이익이 전부예요. 그걸 갖다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은 패권 국가들이 동맹국 내지는 자기 휘하에 있는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가스라이팅하는 프레임에 불과한데 그러네요. 예. 그걸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시다는 평양을 할 준비가 다 끝나가고 그거 못 올 이유 없다는 식으로 김 여정이 던졌지만 그것도 아주 재밌게 말하되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김여정에 의견이죠. 나섰다는 얘기는요.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북한 상황으로 한번 가보는데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다음에 남측과 해외동포 단체들과 협의하여 결성한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등을 모두 해산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 모드로 갔던 것들은 싹 치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통일이라는 단어를 남겨놓으면
또는 민족 화해라고 그러는 걸 그 지향했던 그런 단체들 남겨놓으면은 이게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의 국민들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그래도 필요하고 내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북한은 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단체들 본민연이고 무슨 뭐 조국평화통일위원회고 다 없애버리고, 통일조선부라고 당의 조직입니다. 통일조선부는 노동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통일조선부 부장은 사실은 행정부로 오면은 그 장관보다 한급 높습니다. 당의 그 부부장의 통일전선부나 국제부나 이런 데 부부장이 정부로 들어가면 장관급으로 들어가요. 장관급보다 하나 높죠. 근데 통일전선부를 확 줄여가지고 마치 남쪽에서 통일부 기구를 축소해가지고 일개 국정도 국도 아니고 단으로 남겨놓듯이 그쪽에 줄여가지고 그 대신 거기는 당에 있는 통일전선부를 없앤 다음에 그 기능을 외무성에다 갖다 붙여놨대요. 남북관계를 이제 국제관계로 운영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단체만 없앤 게 아니라 어저께 내가 그 북한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역에 평양 시내 지하철이 이제 다니는데 지하철역에 통일역이라고 있어요. 예. 부흥역, 영광역, 통일역 뭐 그래. 그러니까 지명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정치적인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이름들을 붙였었습니다. 부흥역, 뭐 영광역, 통일역. 내가 지하철도 몇 번 타봤는데 예. 장관급 회담으로 갈 때는 이제 구경시켜줄 데가 없으니까 가끔 그런 걸 태워줘요. 차는 굉장히 좁습니다. 옛날 우리 경전철 느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경전철 느낌. 좀 좁은 거, 작은 거. 그렇지. 경전철 정도. 그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 철거. 저거 이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건지. 요거 철거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양 지하철 노선도에서 통일역을 역으로 통일을 삭제했다. 역으로 통일자 삭제했다. 요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북한이 방송 웹사이트에서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 이미지도 지웠다. 지금 이것도 삼천리. 나오고 있고요. 북한 애국가에서 네. 그리고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란 말도 지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통일이란 말을 완전 지우고 있는 거죠. 통일을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라는 것도 지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3대,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거, 그날 이제 직접 봤어요. 2007년 그때가 10월 2일 날 올라가가지고 10월 4일까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육로로 갔거든요. 그 전에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은 다 비행기로 다녔는데 육로로 갈 때 보니까 대동강을 건너기 전에 개성 이제 훨씬 지나서 대동강 건너기 전에 평양 초입에 크게 세워놨더라고. 근데 3대 헌장이라는 게 뭔가? 첫째, 김일성이 72년 실사 공동성명에서 거기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조국 통일 그 3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조국 통일 3대 원칙.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저 3대 헌장 중에 하나지. 두 번째가 74년인가 언제쯤 김일성이 내놓았던 조국 통일을 위한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라는 걸 내놨어요. 통일이 되려면 10가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남북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10대 강령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80년 10월 10일 날 열렸던 조선노동당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직접 제안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조국 통일 3대 원칙, 그다음에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그 세 가지를 3대 헌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추형으로 크게 높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이제 손을 잡고 무슨 뭐
횃불 같은 걸 꽃을 들고 있던가 횃불 붙들고 그러니까 있던가. 저기 거기에 보면 지도가 그것을- 그려져 있어요. 한반도 지도. 김일성 때 내놓은 것인데 김정일 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안을 했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싹 뭉개버린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훈 통치를 그동안에는 정권 유지 내지는 정당화의 명분으로 삼았었는데 이건 유훈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때 그다음에 아버지 때 있었던 할아버지가 내세웠고 아버지가 만든 그 형상화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그걸 헐어버렸다는 얘기는 통일 생각지도 말라. 민족도 이제 생각하지 마라. 삼천리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결국 한반도 전체를 떠올리게 돼 있는데 우리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반도의 북쪽에 사는 우리는 대륙으로 갈 수 있어. 바다도 있고. 남쪽만 지금 대륙으로 마음대로 못 가. 그러니까 따로 살 거야 어차피. 그리고 따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만나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에 이름이 다 부흥역, 무슨 영광역, 통일역 세 글자로 나갔는데 그 통일자를 빼버리니까 역이 됐는데 그 뭐는 짓이요? 그 정도로 지금 통일 민족 삼천리 통일을 연상시키는 그것이 좀 불안해졌다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역사적으로 나중에 지나보면 윤석열이 남북 통일 또는 화해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린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나오도록 유도한 책임은 결국 나중에 그렇죠. 져야 될 거예요 아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해상 국경선 그러니까 NLL을 무시하고 해상 국경선 0.001mm라도 침범하면 도발로 간주해라. 이게 지금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된 거고 그렇죠. 현실은 그러니까 한반도에 지금 전쟁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언론들은 북한 탓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이 하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아니 않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살아 있을 때는 북한이 상당히 그걸 뭐 준수한다고 그럴까 존중했었어요. 그런데 그 신원식 장관이 들어서 가지고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1조 3항인가를 무슨 효력 정지하는 식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괴할 수순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자 북한에서 바로 그냥 전면 파괴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NLL도 인정 못 하겠다. 북한이 그려놓은 서해상에서의 경계선을 넘어오면 그때는 총을 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있는데 그 뭐 이쪽에서 자초한 거죠. 야, 이렇게까지 나빠지나요, 진짜? 지금 나는 지금 이종섭 장관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신원식 장관만큼은 세게 안 나갔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정세 불안은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거다. 이제 지금 그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뭐 국방장관은 있어야 된다면은 차라리 그때 이종섭 장관 때가 그래도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맞죠. 들어요. 신원식 극우에 가깝고 아마 신원식을 임명한 이유가 그런 국방장관을 바랬던 것 같고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평화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지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어떤 행위들이었잖아요. 정치 행위 중에. 근데 이자는 왜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원식 장군은 이제 무인 출신이니까요. 내재적으로는 뭐 그런 강경한 그런 대북 간이 좀 오랫동안 이제 축적돼 있고 그런 인식이 좀 다른 여타했던 장관 또는 무인들보다는 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어떤 그동안에 뭐 군 경력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수도권이고 어찌 보면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치 군인에 가깝다는 평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치적인 레토릭을 좀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뭐 장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 김용호 자유의 북진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유의 북진 무력 통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유라는 단어가요. 통일부 장관이 자유가 영어로 하면 프리덤도 있고 리버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리버티 쪽으로 하면 리버레이션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리버레이션은 해방이지. 응?
그러니까 북한을 해방시킨다는 얘기는 수복한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방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통일부 장관으로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국방부 장관은 한술 더 뜨죠. 북한의 도발적 망동은 곧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북한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화를 내면 북한이 도발한다고 극우 국민들을 뭔가 선동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평화 유지 또는 어떤 현상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세게 나오면 너 도발하는 거잖아. 계속 이게 악순환 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극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그 북풍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글쎄 북한이 호응을 해줄까요? 그때 그저 청풍 사건도 그런 세력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회창 때. 근데 대통령이란 자는 이렇습니다. 이게 설날 해병대 가서 한 거잖아요. 적이 도발할 시에 망설임 없이 압도적으로 대응하라. 완전히 분쇄시켜버리겠다. 가장 센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장병들이 설날 연휴에 쉬고 있으면은 그냥 국방에 노고가 많다 하면 되잖아요. 왜 센 척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아까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자극을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군사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유도하고 싶은데 호응해 주겠는가 하는 좀 의심이 든다 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 곱하기 10 경제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을 채택해 놓고 그걸 위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을 무지무지하게 좀 들볶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20 곱하기 경제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을 그대로 성과적으로 끝내려면은 밖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돈은 안 들어올 거고 돈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일본인데 기시다가 마침 국내 정치적 이유로 평양을 올 것처럼 얘기를 한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6월에 간다고 칩시다. 3, 4월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면 기시다 못 가요. 응? 그러네요. 북한이 그렇게 바보 아니야. 계산이 얼마나 더 빠른 사람들인데. 지금은 알겠죠. 그 총풍 같은 게 일어나면은 윤석열이 또 2로 더 이익을 본다는 것을. 응? 이게 있잖아요. 이제 극우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로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모든 역사의 무슨 통치자들은 내부적인 문제가 안 좋을 때는 외부랑 싸우는 걸로 그걸 해결하려고 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국방에 모범적인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인재 영입한 김구 선생 증손자 같은 경우는 김용만. 네. 네. 김구 선생 자체가 이제 우리 독립군을 창설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드님이 전부 다 무슨 고위 군인을 지내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소위 말하면 가짜 보수 세력. 김군 선생 그 아드님은 김신 장군은 공군 참모총장을 하셨고 그 아들이 둘인가 그런데 하나는 김양인가는 보훈처장을 했나? 맞습니다. 군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또 아드님이 김용만은 공군 장교셨는데 김군 선생이 이제 증손자지. 네. 근데 우리나라 가짜 보수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도 분노스러운 게 군대 안 가려고 시력 조작했다는 의혹이잖아요. 윤석열의 부동식 의혹이라는 게. 실제로 저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군대를 안 가려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황교안도 마찬가지로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 안 가듯이 시력이 이렇게 고물줄처럼 되는 경우는 없어요. 추정컨대 군대 안 가려고 시력을 아는 의사로부터 조작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쟁 선동하면은 저처럼 병역의 의무를 꽉꽉 채운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스럽단 말이죠. 저는 이런 거 가짜 보수라고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보수들이 일부러 더 군대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국민들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죠. 또 가짜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국군을 행사해서 부대 열중쇼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신원식 장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 아주 그 센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깡패들도 조폭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어? 쓱 봐가지고 그냥 주먹이 먼저 날아가지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 조폭에서 맨 꼬레비 꼬봉 중에 꼬봉 더 그 심한 말로는 똘마니들이 시끄러워. 저 새끼 죽여버려 막 그러고 감지르고 그런 조폭 대장은 가만히 있지. 그러다가 필요할 때 그냥 막 파이널 블로우를 날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러니까 이거 막 그만큼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야. 아, 진짜. 그 외교도 망쳐, 국방도 망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 장관은 제2 외교부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장관들도 이제 발언에 제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모든 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가 TPO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발언을 할 때는 그 시간대 그리고 어떤 장소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플레이스 오케이전인데 유식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적절하게 그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어떤 장병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분명히 장병들에 맞게 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을 장관의 말을 그 중에서 어느 걸 취사 선택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언론에 내보낼 때 또 다르게 저는 뭐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금 굉장히 절대되지 않은 장관이 절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고스란히 대외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이 될 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가지고 미디어에 노출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곱씹어 보여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한결같은 걸 보거든요. 정말 일관돼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자기 지지층 특히 극우를 상대로 한 메시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 그 총선용으로 써먹는 거예요. 다 나와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원하다, 사이다다. 우리가 답답했던 거 그냥 뚫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친일한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저 낙선대 용서 소장. 네. 근데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이다다 콜라면 시원한 의미로 이제 비유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드는 게 우리가 사이다는 일정 정도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다를 물처럼 계속 우리가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다라는 것도 좀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했던 뭐 상쾌함이나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지속적이고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이다보다는 그래도 은근하게 좀 오래 마실 수 있는 물과 같은 이야기 하는 게 좀 더 건강에도 맞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취임 당선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그건 내가 인정. 이거 어떻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민이 갈라치게 되잖아요. 근데 국민만 갈라치기 한 게 아니라 남북관계도 갈라치기 해버렸고. 야,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북한의 위협을 유도하면서 북한이 위협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거지. 북한은 지금 남쪽 그거 상종을 안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남쪽을 만나는 게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한 20여 년 동안에 남쪽으로부터 소위 그 뭐 쌀과 비료가 가고 개성공단에서 뭐 인건비가 넘어가고 금강산 관광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입산료가 현금으로 넘어가고 했지만은 하여튼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남쪽 사람들의 북쪽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노무현 정부 중반에는 하루 평균 한 번 가면 2박 3일은 평양에 있는데 하루 평균 400명 내지 450명이 평양 시내에서 득식을 거렸어요. 465 곱하기 450 곱하기 365 해보시오.
16만 원 얼마 해서 16만 한 5천 정도 돼요. 개성공단이나 평양 그 금강산이 아니고 평양 시내만. 그때 그 평양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 미 제국주의 군합발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신음한다고 그러더니 왜 저렇게 때깔이 좋냐? 그 사람들이 저 입고 다니는 옷은 왜 저렇게 비싸 보이냐? 우리는 저 뭐 그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 와중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물론 이 남쪽 물건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 남쪽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마당이라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장마당. 농사진 물건을 가지고 나서 팔 수 있는 게 장마당에 원래. 뭐 이제 중국에서도 개혁 개방 초에 현대화 시작하면서 농민 시장이라는 식으로 문을 열어줬는데 그거를 북한에서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중국에서 했던 걸 20년 만에 실험을 했는데 그 장마당을 통해서 생활 필수품이 유통이 됐지만은 남쪽의 물건들이 들어간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중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와서 남쪽 옷을 사다가 그 중국에 팔지만은 그게 자동적으로 북한에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팔리고 그거 뭐 그랬대요. 남쪽 거 있어? 아래쪽 거 있어? 그러면 숨겨놓고 판대요. 처음에는 상표 떼고 팔았는데 나중에는 상표가 있어야만 믿는다고는 그 때문에 남쪽 것을 팔고 그대로 그 붙여서 팔고 그다음에 그 장마당을 통해서 남쪽의 영화 CD, 드라마 CD, 음반 이런 것이 막 들어갔어요. 그걸 사서 젊은 애들이 이제 듣기 시작하고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폐해가 그러니까 남쪽의 그 물질적인 지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지원이 들어오는 그 밑으로 남쪽에 소위 이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90년대 초부터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나라들하고 상대할 때는 돈만 들어오면 됐지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모기장 이론이라는 것도 뭐 만들고 그랬었는데 소용없었죠. 모기장 이론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딱 20년 만인 2020년 연말에 북한에서 뭘 만들었는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쪽의 영화, 드라마, 뭐 음반 뭐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사형이에요. 본 사람은 5년 내지 7년 징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21년 8월인가 난데없이 또 청소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절대로 남한 물을 들지 않도록 하라. 말하자면 BTS 흉내내지 말고 무슨 핑클? 핑클이 이제 벌써 옛날 얘기지. 블랙핑크. 그거 다 들어갔어요. 그 흉내내지 마라. 그게 청소년 교양 보장법이야. 그 2023년 또 8월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남쪽 말도 흉내내지 마라. 그러니까 남한화되는 것을 굉장히 겁을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도 지워버리고 민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고 삼천리까지도 지우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왜 남쪽이 군사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도발을 하겠습니까? 만나는 게 겁난다니까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하긴 뭐 핵무기 만든 것도 시작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 아니 아니에요. 정권 김정은이 날아갈 그 위험성이 높고 심지어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김주애를 지금 데리고 다니는데 후계자로 만들어 가지고 정권도 못 물려줘요. 따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 좀 연구를 해야지 그 기존의 통일 방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북한 연구자들도 최근에 이제 북한이 보이는 행태를 보고서 방금 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기존에 우리 가졌던 북한에 대한 대북관에서 좀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관련되는 이제 뭐 이론들도 즉 방법론들도 많이 이제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햇볕 정책 정도는 안 된다 이제.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안 받아요 저쪽에서. 야, 지금 한민족 역사에 굉장히 불행한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이 그런 남한을 겁나게 만드는 게 물론 20년 동안에 축적된 소위 그 북한 청소년 내지 4050까지도 남한화된 것이 지금 문제였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모질게 그 남북 관계를 끊고 통일 민족 무슨 뭐 삼천리까지 다 지우도록 만든 것은 자꾸 정권 붕괴 얘기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만드는 건 아주 가까운 근인은 윤석열입니다. 아 근데 대한민국 소위 보수 세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자가 남북관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거 기억하시겠지만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할 때부터 선제타격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보수가 되면은 조금 그 민주정부 때보다는 더 나빠질 걸로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 아니에요? 보통 정상적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번도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역시. 그 주식시장도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러는데 그 중에 지정학적 그 리스크가 훨씬 커져서 지금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럼요. 네. 아 답답하네요. 이거 뭐 정권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다른 문제가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간 정세현 2월달 2호로를 또 최고의 전문가 분 한 분 더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있는 것 같죠. 그렇게 그러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좀 믿고 싶고 그다음에 또 그 길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한 번쯤 이런 시련을 겪어봐야 다시는 그런 선거를 안 오도록 하는 소위 그 뭐라고 합니까 학습 효과? 예, 맞습니다. 반면 교사하면 됩니다. 그것을 주려고 좀 하느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신이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떤 통찰로서 이것은 결국은 나중엔 득이 된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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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교수님도 이병철 교수님 돈 많은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산 액센트 세게 할 줄 알았더니 안 오네. 오늘.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게 소위 이제 우리들 표현으로 딕션이라고 하는데 딕션. 딕션 텐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습니까? 쏙쏙 귀에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새날 식구들한테 한 말씀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알시게끔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니 내가 그 우리 이 교수하고 같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좀 외신은 어떤 식으로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같이 보태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나 또 실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교수는 미국 유학도 안 했는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우리 영어 방송으로 할까요? 저도 자신 있는데. 근데 이제 부산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 영어 발음도 부산 발음이 있더라고요. 있지. 알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현 2호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방송한 지도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2년 되네요. 꽉꽉 채워서. 그래요. 금년 그러니까 2월부터 이렇게 이제 이름은 월간 정세로 해놨지만은 이병철 교수하고 같이 하면서 좀 더 훨씬 내용이 그 알차게 되고 분석이 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다. 네. 아버지 기력이 딸리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시면 됐고. 그건 아니야. 왜냐면 기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데까지 커버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예.
이 새해도 됐고 아버지의 어떤 건강이 나빠지신 건 아닌가 맨날 걱정하니까 그거 아니시라면 다행이시고요. 자, 월권 정세현 2호로 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